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61명으로 줄었지만 불안한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는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양주 공장과 충남 아산 보일러 공장의 누적 확진자도 각각 130명과 16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 안심번호를 적게 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패스에 QR 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되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선출된 여당 지도부와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 지원금 규모에 대한 윤곽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통일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고 백기환 선생의 연결식이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장례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 500여 명이 모여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백 선생은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농축산물 중심으로 생산자 물가가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1월 달걀값에 이어서 닭고기 가격이 42.8%, 파 가격이 53%까지 급등하는 등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양 산불이 일어난 강원 영동 지방에 대형 산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건조경보에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초속 30m가 넘는 건조하고 강한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61명으로 사흘 만에 6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가족 모임은 물론 공장과 병원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재확산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 줄긴 했는데요. 여전히 불안한 흐름입니다. 자정까지 집계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1명입니다. 전날보다 60명 줄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533명,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명, 경기도가 182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만 396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8명입니다. 비수도권은 경북이 22명, 충남 21명, 충북 18명, 부산 16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550명으로 6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53명으로 8명 줄었습니다. 최근 감염 추이는 병원, 공장 등 집단 발병 그룹이 다양한 데다 설 연휴 가족 감염까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지속할 경우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는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차 유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양주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 거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 상태였다며 그럴듯한 대책보다는 빈틈없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 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경기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과 관련한 확진자가 모두 132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37명은 아직도 공장 기숙사에서 이틀째 후송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남양주 진건읍에 있는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곳에서의 확진 상황이 지금 다른 지역까지 번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더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곳 공장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2명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무려 9명이 늘었는데요. 이 확진 현황을 보면 먼저 공장 노동자는 122명이고요. 8명은 가족으로 파악됐는데 서울 용산에 있던 첫 확진자의 가족 1명을 비롯해 이곳 남양주와 안산 그리고 강원 홍천과 전남 지역에서 N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이곳 산업단지에 있는 직원 1,200명 정도를 상대로 한 검사에선 2명이 확진됐습니다. 95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17명은 결과를 아직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공장이 속한 산업단지 안 셔틀버스 등을 역학조사한 결과 다른 공장 직원 확진자와 이곳 플라스틱 공장 관련 환자들 사이에 감염고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직원 1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방역당국이 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런 가운데 기숙사에 아직도 남아있는 환자들이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곳 기숙사 건물에 남아있는 확진된 노동자는 모두 37명입니다. 모두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어제 하루 동안 모두 54명이 외부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확진자 일부가 기숙사에서 별도 의료시설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노동자 27명도 이곳 기숙사 건물에 격리 수용돼 있습니다. 한국인 4명과 외국인 23명인데요. 다인실과 공용 화장실 사용이 불가피한 환경인 만큼 이들 사이에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진건읍에 있는 공장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충남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제조공장 관련 감염도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6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직원들의 가족 모임을 통해 퍼진 건데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예, 지금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 집단 감염 확산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16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직원들이 설 연휴 때 접촉한 고향 가족이나 지인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강원도를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 세종 등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겁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60대 부부가 확진된 공장 직원의 자녀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도 감염된 가족과 접촉한 직장 동료가 확진되는 연쇄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이번 집단 관행과 관련해 260여 명의 자가 격리자를 모두 전담 공무원과 1대1로 연결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도 20여 명이 확인됨에 따라 지역 내 3개 산업단지 사무실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충북 진천의 오리 가공 공장과 관련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충북에서 20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오리 가공 공장 관련 확진자입니다. 충북 보은에서도 기계부품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첫 확진자와 같은 기숙사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대형 사업장인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단체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3명은 하루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코로나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에서도 재활병원과 어린이집과 관련된 확진자가 11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4명은 재활병원 관련으로 대구 의료원에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성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전국의 보건소로 배송하기 위한 모의 훈련이 오늘 실시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4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에서 출고돼 일단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오늘 훈련은 이 물류센터에서 백신을 25개 보건소로 안전하게 보내는 과정을 연습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와 울릉도 등 섬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오늘부터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 안심번호를 적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하는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한 군데에 기록하는 수기 명부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간담회가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8월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 여당 지도부 전체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코로나19 위기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 등 재난 극복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조금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의 간담회가 시작됐죠.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민주당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유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상조 정책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 여당 지도부 전체가 참석하는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간담회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위기 상황 관리를 위한 방역과 민생 경제 현안들을 두루 논의할 전망입니다. 특히 관건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입니다. 지금 당정이 협의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지원 규모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 사이 인식차가 뚜렷합니다. 넓고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애초 9조 3천억 원 규모였던 지난 3차 지원금보다 대폭 증액한 20조 원을 하한선으로 제시했었습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조 원 선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상당합니다. 이낙연 대표 어제 국회 회의에서 당정 간 협의 상황을 두고 기획재정부와의 싸움이라고까지 언급하면서 규모 확대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최종 지원금 규모는 15조 원 안팎에서 접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죠.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논의할 가덕도 특별법안은 모두 2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부산을 찾아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공언한 만큼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그제 소위 회의에서는 아무리 특별법이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대신 간소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다가 민주당이 막판에 반대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예외의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에 기준이 없어지는 만큼 기본은 지켜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하는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해 원안대로 2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못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핵심 내용이 담긴 대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특별법 통과에 힘써야 지역 눈치를 본다는 오명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소위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할 경우 바로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과연 원안대로 처리될지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통일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한평생을 보낸 고 백기환 선생의 발인이 오늘 아침에 엄수됐습니다. 현재 서울광장에서는 고 백기환 선생을 추모하는 연결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연결식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무대를 중심으로 이제 막 고 백기환 선생의 연결식이 시작됐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 500여 명이 모여 고 백기환 선생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는데요. 앞서 오늘 아침 8시쯤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진 고 백기환 선생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발인제를 치르며 통곡했고 빈소 바깥에는 검은 머리띠를 한 운동가들이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후 장례위원회는 오전 8시 반부터 생전에 고인이 몸담았던 통일문제연구소와 대학로 일대에서 1시간가량 노제를 진행했습니다. 노제에는 300여 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했고 위원회는 백 소장이 생전 민족 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만큼 꽃상여와 각종 상징물 등을 사용해 전통 장례 절차를 재현했습니다. 2차 노제를 마친 운구행렬은 백기환 선생의 시민 분향소가 마련된 이곳 서울광장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연결식이 시작됐습니다. 연결식은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을 시작으로 문정현 신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수, 김용균 재단 이사장 등의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결식을 마친 뒤 오후 2시쯤에는 경기 마석 모란공원에서 하관식과 평토제를 진행합니다. 장례위원회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조화와 조기는 돌려보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장 조문을 못하는 분들의 경우 지역 분향소나 온라인을 통해 백기환 선생을 추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민분향소와 연결식을 놓고 서울시와 장례위원회 측이 마찰을 빚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어제부터 서울광장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두고 서울시와 장례위원회가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이 서울광장을 중심으로는 상황 관리를 위한 최소 경찰 인력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별다른 충돌 없이 행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장례위원회는 어제 정오부터 시청 앞 광장에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기 위해 시민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감염 우려로 사용이 제한된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해왔고 오는 3월 31일까지 광장 사용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고인의 연결식도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인데 장례위원회는 그래도 시민의 뜻에 따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폐된 장례식장이 더 위험하고 개방된 야외 공간에서 조문하는 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대신 방역 수칙을 지키며 분향소와 연결식 운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연결식 등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를 상대로 추후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늘 새벽이 되어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야산 인근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졌는데요. 동해안 지역 전역에는 대형 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됐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바다 쪽에서 부는 강풍을 타고 불은 삽시간에 여기저기 옮겨 붙었습니다. 코앞까지 불이 들이닥치자 주민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기 불난 데서 살았어요. 사천리에서 불났을 때 그때 놀랐는데 여기 집 지고 왔는데 여기서 또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불이 처음 시작된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 한 창고. 검게 그을린 채 뼈대만 남았습니다. 창고를 태운 불은 바람을 타고 금세 산으로 번졌고 인근 주민 8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주택 2동과 산림 6만 5천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밤에 불이 나며 진화헬기도 뜨지 못했던 상황. 날이 밝은 뒤에야 헬기가 투입됐고 산림과 소방당국, 군 장병과 주민들까지 천여 명 진화대원들이 밤새 몸으로 불을 막았습니다. 이쪽 지역은 민가와 산불 지역과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뒷불이 재발될 경우에는 민가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가 주변으로 중점적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연일 겹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15년 전 대형 산불을 겪은 주민들은 다시 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 강원 영동 지방에는 대형 산불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건조 경보까지 발령이 됐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초속 30m가 넘는 고온 건조한 강풍도 몰아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밤사이 발생한 양양 산불 일단 불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건조하고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여전히 긴장감 늦출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건조 경보와 강풍 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무척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산불이 발생했던 양양을 비롯해서 미시령과 설악산 등 산간 지역에 초속 20에서 30m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이 지역에 초속 30m 이상, 그러니까 시속 105km에 달하는 고온 건조한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강해지는 이른바 양간지풍 형태의 강풍인데요. 이런 강풍이 불 때는 불씨가 단시간에 2km까지 멀리 날아가고 또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산림당국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 주의보를 발령하고 강원 동해와 삼척 지역의 주의보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경보로 강화했습니다. 또 내일까지 논밭두렁이나 농사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입산자들은 성냥이나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산불이 발생하면 먼저 119나 112 또는 시군 구청에 신고하고 큰 불로 번지면 바람 방향을 고려해서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산불 진행 경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할 안전지대가 없다면 낙엽이 적은 곳이나 불이 지나가 타버린 장소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YTN은 전남 담양에 있는 제지공장 한솔 페이퍼텍을 둘러싼 갖가지 불법과 탈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불법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한 것만 최근 3년 사이 55건이나 적발됐는데요. 주민들은 군청이 묵인해온 탓에 불법이 이어졌던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담양에 들어선 한솔 페이퍼텍. 지난 2018년 이후에만 55건에 달하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는 개발 제한 구역에 신고나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공장에서 수많은 위법 행위가 벌어진 데는 최소한 군청에 묵인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솔 페이퍼텍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여러 민원이 있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청이 확인해 시정 명령을 내린 55건 가운데 대부분이 주민들이나 주민이 선임한 건축사가 적발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단속을 못하냐, 저희들이 민원 제기를 하면은 업무 미숙이다, 저희는 행정직이라 몰라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답변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은 예전부터 한솔 페이퍼텍 공장에 대한 행정 조치는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전을 위한 사전 절차 중에 협의가 잘 안 된 뒤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이 그 한솔에 대한 민원을 또 군에서 많이 제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좀 여러 가지 단속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 바로 옆 공장에서 50건도 넘는 위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군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 AI,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농림수산품과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자 물가가 3개월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12월보다 0.9% 오른 104.88로 집계됐습니다. 축산물이 11.8%, 농산물이 7.8% 올랐는데 특히 세부 품목 가운데 파 53%, 호박 63.7%, 닭고기 42.8%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아침 열린 정책 점검회의 겸 물가 관계 차관회의에서 설 이후 일부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빈도가 줄고 관련 가공품 수입도 확대되면서 달걀 수급과 가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서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들이 학문적 진실성을 위반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두 교수가 법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앤드루 고든 교수는 일본 근대사, 카터 에커트 교수는 한국사의 권위자로 논문 게재 예정인 학술지 편집장의 요청으로 문제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가 근거로 삼은 위안부와 일본 정부가 맺었다는 계약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나 군이 지침으로 내려준 표준 계약서도 찾아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읽지도 않은 계약에 대해 극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믿을 만한 주장들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문서화된 제3자 진술이나 구술 증언 등도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미얀마 한국인 위안부 사례는 일본군이 미얀마에서 전투를 벌이기 전이었으며 일본인 위안부의 계약서를 근거로 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램지어 교수 논문은 최악의 학문적 진실성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교수는 이에 따라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미루고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과 경제 논문을 주로 다뤄왔던 학술지로서는 문제의 논문이 역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들 교수에게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If you look through the journal, they have a lot of articles about law maybe, but they don't have a lot about Korea and Japan. And so the editors of the journal, my guess is that they're not really very keenly attuned to these issues. 역사 전문가들이 학문적 사기 수준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수준 낮은 논문임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학술지 게재가 보류를 넘어 아예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의 질문에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을 오랫동안 권장해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네, 설 연휴 지나자마자 코로나19 확산세 다시 비상입니다. 숨을 좀 돌려볼까 하면 다시 조여야 하는 상황에 자영업자들 속도 타들어가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간담회가 진행 중인데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여야 박빙의 경쟁 속에 여론의 흐름도 종잡기 어려워 보이는 혼전 양상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규 확진자 500명대 중반입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가 나왔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시 거리 두기를 좀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거리 두기 개편안을 추진 중인데 이것도 좀 연기가 불가피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개념적인 내용이라서 정말 이게 뭔가 방역 수칙으로 매뉴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고요. 지금 우리 거리 두기 단계는 크게 이제 두 번째를 쓰고 있는 거죠. 네. 처음에는 그냥 1, 2, 3단계에서 이게 워낙 미세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통제를 가할 것인가 5단계로 늘어났었습니다. 예. 1.5단계와 2.5단계가 들어갔고 우리는 아직 3단계를 해본 적은 없고요. 2.5단계까지 갔다가 하향됐는데 막 지금 확진자가 느는 추세이고 또 한 가지 고민은 3단계에서도 최대 10인 이상 집합금지가 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고강도 조치를 상당히 장기간 이어가고 있고 그것도 이번 주부터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말, 오늘부터 주말이잖아요. 지금 2차 귀향이 지금 걱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 명절 때는 4인 이상 못 모이니까 아예 부모 자식 간 만남을 이제 피했다가 이제 풀렸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뵙겠다는. 이번에 가서 직계가족을 보겠다. 그러니까 2차 귀성, 2차 귀경 여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확진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200~300명대로 떨어진다면 이 완화가 의미가 있었을 텐데 완화하자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이 섣불렀던 이 완화 아닌가 하는 고민도 나오고 바뀌는 조치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 시설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자 그럼 실내 체육시설은 금지, 뭐 식당은 금지, 카페는 금지, 제과점은 금지인가 아닌가 금지 이런 거였는데 이젠 행위 중심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충분히 대비를 하는 쪽은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확진자가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했다. 예. 그럼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조금 더 이제 미세하게 어떤 세부화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바꿔보자는 거기 예.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예, 뭐 당장은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큰 틀에서 이제 방향을 잡는 네. 건데요. 자율과 책임을 이제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조금 간소화되는 이런 개편안인데 지금까지 사실 단계가 5단계로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세부 지침도 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가 오르거나 내릴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국민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완화하겠다는 예. 것보다는 지금까지 누적되었던 혼란을 조금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 1, 2, 3단계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1.5와 2.5가 있음으로 해서 2단계에서의 어떤 부분을 뭐 따서 2단계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1.5단계에서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해당하는 어떤 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굉장히 명확하게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예.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게 좀 불분명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불만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주셨지만 정확하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단계를 최소화함으로써 그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예. 또 그 이 규제를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강화하겠다. 대신 말씀하셨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지 혹은 이 거리두기를 안 지켰을 때 어떤 그런 이 처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겠다. 책임을 좀 더 부여하겠다라는 의도가 네.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셜 버블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자리 잡은 방역 수단이라고 합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5인 가족 이렇게 그 5인 가족 내에서만 그러니까 4인 가족 내에서만 만나고 5인의 어떤 그런 모임만 허용하지 예. 않았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산시킨다라는 예. 의미죠. 어떤 의미냐면 지금 가족들만 이렇게 4인 가족들만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거품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만 활동하게 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범위를 높이면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몇 명 또는 종교 집단에서 내가 이 종교 활동을 꼭 해야 돼. 그러면 종교 활동에서 만나는 몇 명 이런 몇 명 이내에서만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게 만나는 네. 거는 자유롭게 하되 단 절대로 이 거품 내에서는 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로 소통하게 하고 우리가 지켰느냐 서로 견제하게 하고 대신 이 거품을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자율적인 어떤 버블을 만들어라라는 게 이제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는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작년 3월에 이제 봉쇄 락다운을 해서 작년 6월에 우리가 코로나 종식됐다라고 선언을 할 만큼 청정 국가라고 지금 얘기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상당히 이게 효과적이어서 영국이나 독일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가 하고 정부에서 그렇군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가족, 이웃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집단 안에서는 숫자와 상관없이 이제 모이되 어떤 수칙을 주는 걸로 하고 그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쓰는 거군요. 예. 자, 모두가 지금 지치고 힘든 이런 시기인데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이게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여러 지원책들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역 기준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는 확연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용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야 옳다는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선거용이 아닌지 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야당 지도자께서 100조 원 지원을 말씀하신 것이 엊그제인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도 역시 되묻고 싶습니다. 문 정권이 백신 조기 접종 등을 통한 조기 종식, 코로나 조기 종식의 올바른 길은 가지 않고 묻지마 세금 살포라는 잘못된 길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제대로 사용도 못하면서
추경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내세우는 정부 여당의 아마추어적인 발상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네, 지금 여야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 야당에서는 좀 해야 할 건 안 하고 묻지마 세금 살포만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여당에서는 야당에서 지금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이 고통을 외면하는 게 맞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라든가 뭐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갈등의 고른 두 군데가 있어요. 여야 간에 있고 또 당정 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 어떤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여야 입장만 놓고 보면 좀 야당에게 제가 권고드리면 선거 때문에 이 지급하자 말자. 선거 네.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여론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절박하니 지원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더 많은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야당이 오히려 이런 선거 시기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이미 100조 원 지급 이 대통령이 특별 어떤 경제적인 그 재량권을 행사하라라고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럼 선거 시기에 야당은 더 주라고 얘기를 해야죠. 정부가 지금 재정 걱정하는데 더 풀어야 된다. 민생이 살아야 그다음이 경제 아니냐. 정부 안보다도 훨씬 강력한 의견을 내면 국민 여론에도 부합하고 선거 국면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여야가 차별화돼서 불리해질 수 있는 선거 국면을 오히려 야권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데 지금 반대를 하자면 문제는 뭐냐면 반대 이유가 하나거든요. 선거니까 안 된다. 그럼 내년 3월에 만약 또 필요하면 어떡하죠? 대선인데. 지난해 4월 이 총선 때 이미 5월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총선 지나고 직후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본다면 지금 재난 상황이고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야당이 더 적극성을 띈다면 선거에서의 야당에서의 불리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선거를 이유로 주지 마라. 이것도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논리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뭐 거의 1년째 이런 상황이 그렇죠. 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제 모두 공감을 하는데 재원이 문제고 또 하나 그럼 이 양극화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좁혀졌을까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주지 마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주라 이거고요. 국민 여론도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풀라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보다는 선별적인 것을 더 원하고 있고 또 이 선별적인 지원을 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먼저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야당의 주장은 거기에 걸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데이터를 보면 이 소득 격차가 줄어야 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모두 발언에서 그 여당 지도부와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평등 악화 최소화에 재정이 도움이 됐다. 근데 실질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까지가 포함된 4분기의 실적을 보면 소득 1분위 하위 20%의 그 근로소득이 감소했거든요. 전년비 훨씬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소득 상위 20%는 1.8%가 올랐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작년에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투여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사각지대를 좀 더 좁히고 더 넓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나타났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방법적으로 자꾸 보편이라든지 물론 이 기본소득 논란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이 상위 20%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고민해달라는 게 사실 야당의 지금 우려이지 야당이 무조건 하지 마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 8월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처음 간담회인데 지금 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오늘 아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 그리고 이낙연 대표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데 당이 앞장서 주었습니다.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 주었고 또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 신복지 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논의에 들어간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재난 지원을 위해 정부와 추경 편성을 서두르겠습니다.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더 넓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크게 고무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오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에서는 20조 얘기까지 나왔고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12조를 고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뭔가 좀 접점을 찾는 실마리가 나올까요? 대통령이 오늘 넓고 두텁게, 그럼 어느 정도 넓고 두텁게냐, 이게 오늘 결정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월 초에 이 추경안이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도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 듣고 이 왔는데. 추경안이 3월 초에 국회에 들어가서 3월 중순 내로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기재부는 지금 재정을 확대하는 것에는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대한 가능한 한 지원을 하겠다.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다음 날부터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것은 4월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것은 3월 내로는 지급을 시작하겠다. 이게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는 애초에 10조 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최대 20조 안인데 거의 갭이 크죠. 2배 차이가 나는데 20조면은 3차 재난지원금의 2배 정도. 그렇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9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2차 때가 7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1차 때 모두 보편적으로 전 국민 다 줬을 때가 14조를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도 한 12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1차 때와 비슷한 규모죠.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넓고 두텁게 주기 위해서는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14조보다 12조보다 더 줘야 한다. 최대한 20조 정도 보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에서 절충이 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한 15조 내외에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잠깐 이제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에 한 가지만 보태면 지금 이렇게 1, 2, 3차 줬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지 않았느냐? 안 줬으면 더 심화됐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생계를 보조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아주 언발에 따뜻한 물을 조금 부은 것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안 줬더라면 양극화는 더 심화됐을 것이고 더 벌어질 걸 그나마 좁힌 지금 거다. 양극화 심화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들어보신 대통령 발언 중에서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 신복지 체제가 뜻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지금 이
간담회가 좀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뭐 원내대표 체제, 당대표 체제가 몇 개월 전이었는데 그렇죠. 상당히 미뤄졌습니다. 근데 뭐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 미루고 싶었지만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한이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면을 좀 세워주는 그런 자리라는 걸 또 시작하시지 않으셨나 하고 또 내용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당정청이 원활하게 그런 호흡을 맞췄고 또 이낙연 대표의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대권 후보로서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신복지 체제까지 예.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대표의 사퇴가 이제 3월 8일까지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노고를 취하하는 여당 대표의 노고를 취하하는 그런 언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 윤곽이 오늘 나올지 네.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청와대 간담회에서 심현수 민정수석 그 사의 표명 관련한 논의가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관심 사안인데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 지목한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설 관련해서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마음이 아프다, 소통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만나서 소통할 의향도 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유감 표시를 한 거고 사의를 만류하는 메시지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런 뉘앙스를 담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저 워딩에는 빠져 있지만 이 같은 자리에서 기자들 질문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인 저는 제청을 할 뿐이다. 네. 절차적인 문제는 법률적으로 없다.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수석의 지금 뭐 이 사의 표명 문제라든가 조금 인사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소통하겠고 신수석이 좀 더 계속 대통령을 보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피력했는데 예. 이것은 신수석의 지금 거취 문제에 대한 표명일 뿐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어떤 입장 표명일 뿐인데 예. 업무적으로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지금 고위급 검찰 인사의 과정은 예.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라. 대통령이 제가 함으로써 인사가 결정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수석 비서관이잖아요. 예. 비서관은 인사 권한이 없어요. 물론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율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혹은 대통령의 일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습니다만 예. 법률적인 권한은 없으므로 본인이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그만두거나 예.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일 뿐이지 법률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저걸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성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다. 하지만 절차를 따진다면 문제가 없다. 이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제한을 딱 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게 합의가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했다, 제가를 했다. 여기까지 청와대가 얘기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직전까지는 예. 그 청와대가 밝히기 전, 그러니까 그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광철 그 민정 비서관이 갈등을 벌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사와 관련돼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게 청와대 예. 공식 입장이었는데 그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자 청와대가 바로 이제 이 기자 간담회를 티타임을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명확하게 했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어떤 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내부 갈등은 없었다. 그런데 박범계 박무부 장관이 이 보고를 한 것처럼 사실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당연히 기자들이 물을 수밖에 없었고 네. 이 상황 자체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처럼 법적인 것은 당연히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만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보고하는 건 수석들이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 문건이니까 네. 청와대 내부 문건으로 보고를 하는데 내각의 장관이 보고를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 국무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관과 행정부 수반 사이의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은 민정수석만이 아니라 어떤 부서의 어떤 뭐 수석일지라도 해당 부처의 장관이 제청하는 문건을 그 수석이 가서 이 결재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건 당연히 패싱일 수밖에 없고 날짜별로 한번 따져보면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만난 게 2일과 5일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만났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협의를 못 하잖아요. 일단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만난 다음에야 수석과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5일 날 한 다음에 바로 5일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 날 바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아예 이 소통을 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얘기했듯이 아예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5일 날 만나고 7일 날 발표하고 8일 날 아니 나한테 난 전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바로 사표를 던졌으니까 아예 패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통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이고 물론 뭐 말씀하신 민정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당연히 민정수석이 지금 화날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이제 소통이 미흡했다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는 들어보셨는데 지금 순 수석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 맞습니다. 월요일에 복귀하게 되는데 복귀했을 때 다시 사의를 표할지 안 할지 이게 이제 관심이에요. 맞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는 청와대의 발표는 이례적인 배려가 담겨 있어요. 자, 지금은 숙고의 시간이다. 월요일에 출근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과 함께 더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청와대의 희망이 피력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청와대는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신수석에게 던진 거예요. 그런데 법조계의 신수석을 좀 아는 인사들은 그분의 성격상 이렇게 2번까지 사의를 표명하고 지금 언론에 이 사안이 다 공개됐는데 휴가 이틀입니다. 목금 쉬고 토일 쉬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마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 만약 마음이 바뀐다면 뭔가 전제 조건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뀔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박범계 장관은 남은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는 입장을 좀 듣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 전화한다고 했고요. 주말에라도 만나겠다고 했고요.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성사될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여요. 높진 않아 보인다.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사의를 그대로 표명하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도 더 이상 잡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후임 교체 이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서 급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어떤 전제가 풀려야 한다는 뭐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별로 뾰족히 보이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유감 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제 조건이 바뀌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뭐 신수석의 입장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반영된다든가. 근데 지금은 다 진행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영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월요일 복귀했을 때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만약에 그런데 신 수석이 마음을 돌린다고 하면요. 이럴 때도 앞으로 검찰 인사 또 있을 테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이것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곳곳에 좀 갈등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자꾸 이견이다. 이견이라는 건 대상이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이광철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사실 그 두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강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현수 수석에게 수석을 맡긴 이유가 뭘까요? 그 전임이 김종우 수석이었거든요. 김종우 수석은 4개월 만에 경질성으로 사퇴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징계와 관련돼서 제대로 그 법원의 어떤 행정법원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검찰은 절대로 민정수석을 안 시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검찰 출신의 수석을 손을 잡은 이유는 그만큼 바깥에서의 여론, 지금 예. 이 여론이 악화됐구나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 여론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사실 언론들도 많이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신수석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섭섭함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재신임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저는 복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런 이 단계가 예를 들어서 이성윤 지검장을 다시 이 경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중간 간부를 한다든지 이런 인사는 제동을 하고 또 중대범죄수사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숙고하는 기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예.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퇴냐 철회냐 지금 거취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월요일 입장을 먼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재보궐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 각 당의 대표 주자를 뽑는 TV토론회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른바 제3지대 단일화를 시도하는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첫 TV토론을 벌였습니다. 주요 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표현만 갖다 쓰고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문도리코 이런 별명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뒤집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을 만들어냅니다. 전 정권 탓, 야당 탓을 하다가 또 안 되면 검찰 탓, 법원 탓, 언론 탓을 합니다. 여당에서는 안 후보님의 이 말씀을 바꾼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냐. 안 대표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게 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현역 정치인 중에 야권에서는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금 의원님이나 저나 사실은 정치를 같은 시기에 시작한 겁니다. 네, 자, 어제 토론회 발언 듣고 오셨는데 중간중간 신경전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주제 자체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협공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1대1 격돌이니까 진검승부를 기대했죠. 관중들은. 자, 과연 이 두 사람의 역량을 한번 토론을 통해서 보자. 네. 또 이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얼마나 절치부심하고 나왔는지 그 비장한 각오를 토론에서 쏟아내는 걸 보자. 근데 이 두 사람의 컨텐츠를 기대한 거예요.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시정을 펼칠 것이고 지금 여당의 두 후보 또 국민의힘의 보수 네 후보와 다르게 그러면 중도 성향의 이 시장 후보들은 어떤 정책들을 낼까 하고 좀 색다른 컬러를 보고 싶었던 게 이제 관중들의 입장일 텐데 제가 보기엔 두 명이 협공을 해서는 이게 좀 관훈 토론의 제목 같았어요.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예. 아니 왜 서울시장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합니까? 이 평론가들이 지금 많고 방송에서 네. 매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부 비판을 하러 나온 목적은 알겠는데 두 사람의 이 어떤 능력을 자웅을 겨루는 장면을 의외로 보기가 힘들었다. 너무 훈훈했다라는 점에서는 이건 좀 우리가 기대했던 시합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남고요. 예.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네. 또 이 평론가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셨듯이 안철수 후보의 그 토론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관전 포인트였는데 정치권에서 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그 토론회에서 초등학생 같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 언어 사용 능력이 엄청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태섭 후보에게 완패했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비교를 하자면 홍준표 의원처럼 비교를 하자면 지난번에는 왜 돌발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숙했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혹은 말씀하셨듯이 토론상에서의 어떤 미숙함, 이런 언어상에서의 어떤 미흡함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의 말씀에 동의가 가지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진짜 생동감 있는 정치인의 언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활력이 있다거나 혹은 이슈를 끌어나가는 그런 어떤 그 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느냐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큰 부분에서 그러니까 리스크는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톤이라든지 이슈 전달력이 완전히 뭐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건 좀 미흡하고 홍준표 대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도 정치공학적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 의원이야 이제 대권을 바라보고 있고 안 예비 후보가 가능하면 서울시장에 안주를 해서 대권 후보로 안 나서는 게 자신의 어떤 대권 후보의 어떤 방향에서 유리해서 그렇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또 한 가지는 방어와 공격의 차이죠. 지난번에는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사실상 그 보다 더 나을 것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어저께는 금태섭 후보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이어서 훨씬 그런 부분이 좀 적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어제 홍준표 대표가 특히 막 주목한 발언이 서울시는 말 잘하는 해설사보다 일 잘하는 해결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기막힌 레토릭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자, 두 분의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어제 나온 그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좀 살펴볼까요? 요즘에 여론조사 양상이 워낙 복잡해서 맞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좀 볼 텐데요. 박영선 예비후보와 안철수 예비후보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야 39.3, 39.4 정말 박빙입니다. 초박빙이죠. 똑같다고 봐야죠. 똑같다고 사실 봐야 오차 되겠죠. 범위 내에서 있는데 그것도 0.1%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격차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붙었다. 자, 반면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3자 대결을 보면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뭐 어떻게 해도 지금 박 후보가 오차 범위 밖 1위를 달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계속 야권에서 나오는 좀 어두운 먹구름, 최종 단일화에 실패하는 경우에 3자 구도 혹은 뭐 그 이상의 다자 구도로 간다면 야권 필패다, 야권 필패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여야 모두 저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여권 인사들은 그냥 단일화 안 됐으면 좋겠어요. 3자 구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정적으로 서울시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측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 변수, 이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이상 남았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3자 구도에서도 뭐 안철수 후보가 혹은 국민의힘 본선 주자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지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이 그대로 간다면 양자 구도로 갔을 때 야권이 한번 총공세를 펴서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다. 3자 구도로 가면 필패한다. 이렇게 공식화해도 무방한 것만은 명확해 보입니다. 예. 연령별 지지도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지금 20대와 30대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세가 이제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20대는 안 후보 지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7.7%, 박 후보가 29.7%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20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이걸 자꾸 이념화해서 20대가 보수화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보수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여야 되는데 20대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지지를 보인 적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당 지지도는 좀 20대가 높아진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안철수 후보에 집중되는 이유는 20대의 어떤 생각은 이거거든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회의적이고 또 안보 문제도 사실상 이 뭐 40대, 50대와는 전혀 다른 결을 보이고 있을 테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아직 눈길은 가지 않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실책 그리고 또 20대가 가장 민감한 건 젠더 문제거든요. 이번 선거가 왜 일어났나에 대한 그 민주당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현재 민주당 후보보다는 야권 후보지만 야권 후보에서도 국민의힘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고 싶은 것이 안철수 후보 쪽에 좀 몰리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선거 변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전체에 전체에서 물어본 것과 물어봤을 때. 20대와는 다르죠. 좀 다를 거라고 예. 봐요. 20대는 사실상 강남 역의 어떤 그 묻지마 살인 사건에서 한 며칠 동안 20대 남녀의 그 시위가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세대 뭐 갈등이라든지 예.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젠더 갈등이 굉장히 예. 큰 이슈고 그러다 보니까 젠더 문제는 20대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어떤 갈등보다 계층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보다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전 47.7%에 다시 물어봐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예. 상당히 높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세대별로 보면은 뭘 중요시하냐, 뭐 부동산, 성추행 사건, 시정무능 능력 세대별로 다 달라서 이 맞습니다. 민심을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좀 한 달 새 엎치락 뒤치락하는 네.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나온 결과를 보면은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 양자 대결을 봤을 때 박형준 후보가 한 12.6%로 앞서는 이런 네네.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 안정적으로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럼 지금 김영춘 후보 네. 입장에서는 혹은 아직 뭐 민주당도 경선이 끝난 건 아닙니다.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국민의힘 1등 주자를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슈가 막 지금 터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덕도 특별법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제 보도를 보시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 탄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또 부산에 내려가야 되겠구나. 뭐냐면 이 특별법이 지금 조금 이제 약화된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왔습니까? 이 가덕도 관련해서 아마 네네네. 탄식을 하는 이 모습인데 이게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하는 혼잣말 그런 하는 발언이었는데 이게 유튜브 네. 생중계 과정에서 고스란히 이제 맞습니다. 전파를 탄 겁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시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 사업으로 못 박을 것입니다. 부울경 남북권 1000만 시민의 꿈이 서린 동남권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겠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서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산 또 내려가야 되겠네. 이 발언이 어제 좀 논란이 됐는데요. 네. 자, 이게 국토교통위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맞습니다. 답답함을 토로한 말이다.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가덕도 특별법은 여야 모두에서 맞습니다. 발의가 된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 이 부분은 여야에서 나온 법안 모두 지금 면제. 특례 조항을 주자 네네. 이런 그 법안이 발의가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다른 부산 지역이 아닌 의원들 사이에서는 네네.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토위 자체가 부산 쪽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것도 네. 아니고 지금 이 모든 이유에 다 어떤 동의하는 입장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국회에서의 원칙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가덕도 특별법에 네. 올인을 하고 양측의 지도부 모두 다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결국은 뛰어들었거든요. 예. 심지어는 해저 터널까지 하나 더 얹을 정도로 지금 다 서로 다급한 상황인데 이게 예비 타당성 이 검사가 면제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 예.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광역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그 수건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를 특별법을 통해서 좀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아주 강력한 이제 이 지역 주민에 대한 메시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와서 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네. 지역 언론부터 중앙 언론까지 다 뜯어볼 텐데 약속이 틀렸습니다 하게 되면 민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러한 혹시라도 흔들릴 수 있는 민심을 다잡으려면 부산을 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각오하고 한숨을 쉰 거예요. 또 가야 됩니다. 한 번 가야 되겠습니까? 4월 7일 재보선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한참 더 가야 될 거예요. 서울은 서울대로 이걸 또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부산을 또 뺏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 힘은 이중으로 분산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4월 7일에 어떤 결과를 내게 될지 여당은 특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특별법에는 다소 이게 적신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노란불이 들어온 것 같다. 예, 뭐 오늘 국토위에서 다시 네, 논의를 하긴 맞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여야의 부산 지역 의원들 그리고 여야 지도부는 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제 그 국토위 회의에서는 이게 지나친 특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당이 원안을 고수한다고 해도 이게 이대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탄식의 의미가 원내대표로서 사실 상황을 잘 알잖아요. 상임위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득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가덕도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네. 부산 민심을 지금 잡을 게 그 탄식에서 나타났듯이 가덕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항 하나 만들어서 그 고추 넣는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양양공항이라든지 상당히 공항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러니까 그 만드는 건 숙고하는 과정. 상임위 과정이 괜히 무슨 타 지역에서 어떤 이런 어떤 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숙고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것이 뭐 선거에 맞물려서 선거 전에 꼭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러면 또다시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어떤 탄식은 또 이제 설득하러 내려가시겠지만 부디 가덕도 이외에도 부산 시민의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또 많이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에만 올인되다 보면 탄식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예, 검토해봐서 꼭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사고 그리고 외고 특목고 등등 해서 3개의 변호인단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2025년도에 그 시행령 폐지를 통해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라는 내용도 저는 철회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육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각 항소하고자 합니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단 이유와 찬반 논란,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소급 적용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합격 커트라인과 감점 요인이 4개월을 남기고 바뀌었고 이 바뀐 기준을 토대로 지난 5년을 소급 적용했다는 겁니다. 실제 지정 취소된 배재고와 세하고 점수는 각각 65점과 67.5점이었습니다. 네, 자율형 사립고 지난 2010년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에 지금 38개가 있는데요. 고교 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였고 일반고보다 많은 재량권을 줬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적 좋은 학생을 싹쓸이하면서 입시 학원화돼 버렸다. 또 일반고의 슬럼화를 부추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사고 입학을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수고 결국 돈이 입시를 결정한다는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된 이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여론은 어땠을까요? 지난 2019년 10월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54% 그리고 반대는 36%, 이 같은 해 11월 여론조사 역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10% 이상 많았습니다. 네, 다만 내로남불 논란은 부담입니다. 이 폐지를 추진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두 자녀부터 외고를 졸업했다며 본인들은 통과했으니 이제 신분 상승에 사다리를 치우려는 게 아니냐는 게 비판의 핵심인데요. 최근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자, 특목고 폐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자식은 딸은 보냈다 그 말씀이죠? 본인이 갔습니다.
본인이 간 거는 제가 괜찮다. 보낸 게 아닙니다. 예, 본인이 예. 갔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특목고 보내기 위해서 뭐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자사고 입학한 거는 몰랐는데요. 본인이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한가람고를 자기가 티어가 없어서 못 들어갈 것을 우려해가지고 자사고에 이제 본인이 입시에 응시를 한 겁니다. 네, 물론 야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이른바 조국 정국 당시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출신을 많이 뽑는 대학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제안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모두 특별법을 만드는 등 발빠르게 대응을 했지만 이후에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와 연계하자거나 또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20대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같이 드리고요. 네, 다시 이번 판결로 돌아가서 재판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 일괄 폐지를 규정한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나아가서 이 자사고 폐지 근거가 법이 아닌 시행령 형태인 만큼 향후 선거 결과 역시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화 100명 가까이가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있었죠. 어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이 범죄단체처럼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렸다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1심 선고에서 일단 재판부가 주요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오후 2시 1심 선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진 뒤 8달 만인데요. 주요 피고인들은 유치원 원장 A씨와 영양사, 조리사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3명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장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영양사와 조리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화와 학부모들을 배신했다며 죄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장을 꼬집어서 유치원 운영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원장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탐욕으로 정작 식자재 관리는 무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급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공급해 원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영양사와 조리사는 적은 임금으로 고용돼 원장 지시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재판부 판결 내용을 좀 보면 유치원 관계자들이 마치 범죄 집단처럼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범죄 단체처럼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뒤 유치원 관계자들이 정부 역학조사를 일부러 방해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문제가 된 식단 대신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거래 명세서와 다른 도축검사 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원장은 다른 유치원도 같은 식으로 운영한다며 핑계를 대기 급급했는데요.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재판부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지난해 6월로 좀 돌아가 보죠. 사건 당시에 일부 아이들은 이른바 햄버거병을 앓았는데 당시 피해 아동이 100명에 육박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에서 첫 식중독 환자가 나온 건 지난해 6월입니다.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요. 5살에서 7살 아동 수십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됐던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18명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앓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식중독균의 합병증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원화 여럿이 투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네, 어제 1심 선고 재판에 피해 아동 학부모들도 참석해서 결과를 지켜봤다고 하는데, 자, 재판 지켜보고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법정에는 피해 학부모들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걸 본 학부모들은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감형 없이 인정해 다행이라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사유재산을 불리는데 수단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치원 원장은 냉각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급증세는 주춤했지만 사업장 집단 감염 여파와 개인 사이 산발적 감염이 이어져 확산 위험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국내 확진자가 561명으로 누적 86,128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33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177명, 경기 182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에서만 39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다시 충족했지만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뒤에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흘 연속 500명대 국내 발생이 계속되면서 최근 일주일 국내 평균 환자 수가 444.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인 400명에서 500명 기준에 재진입했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현재 단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대기했던 검사가 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인지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건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이에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최근 사회 일각에서 백신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가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 나라에서 승인을 받았고 며칠 전 WHO 긴급 승인을 받았다며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에서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 부작용 우려와 낮은 효능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프랑스 노르망디 병원 직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보다 더 큰 부작용을 보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유럽의약품청의 긍정적인 권고의 일환으로 감시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0% 효능이 있는 것으로 결론냈는데 이는 90% 이상 효능을 보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낮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오는 26일로 다가온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1순위 접종군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은 접종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는 등 접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함에 따라 1차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모두 27만 2천여 명입니다. 정부 예방접종 추진단은 요양병원 등에서 제출받은 백신 접종 명단을 오늘 중에 확정하고 접종 전날인 25일에 맞춰서 백신 배송과 방문 접종 일정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전년보다 1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폭의 감소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급증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기대 수명이 지난해 상반기 미국인의 경우 77.8세로 전년보다 1년이나 줄어들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This is a huge decline, and it's not something that we've seen. I mean, you have to go back to World War II.
지난해 상반기는 미국의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던 때입니다.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13만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기대 수명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반기보다 많은 22만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고 미국 내 전체 사망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It doesn't really reflect the full brunt of the pandemic. So I would expect that these numbers will only get worse as we do these analyses over time. 보건 환경과 주거 환경의 차이로 미국 내 인종별 기대 수명 감소 폭에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은 기대 수명이 0.8년 줄어든 반면 흑인은 2.7년, 히스패닉계는 1.9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acial inequities that we say in coronavirus are really characteristic of the racial inequities that we see in many diseases.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한 미국에서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20% 이상이 발생하고 기대 수명까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이 잘못됐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의 단축된 수명이 평균 16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의 폼페우 파브라 대학교 액토르 아롤라스 교수를 포함한 국제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사이언스 리포트 저널에 게재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모두 81개 나라에서 127만 9천여 명 사망자와 국가별 기대 수명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별로 평균 16년 먼저 생을 마감했고 이들의 잃어버린 여생을 모두 합하면 2,050만여 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지난달에도 카드 국내 승인액이 감소하는 등 소비가 둔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을 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제조업과 투자가 개선됐지만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위축이 이어지고 고용 지표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2% 줄어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시작한 지난해 3,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저희 YTN이 전남 담양에 있는 제지 공장 한솔 페이퍼텍을 둘러싼 갖가지 불법과 탈법을 연속 보도해드렸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 담당한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네, 이 한솔 페이퍼텍이라는 회사에서 최근 3년 사이에 50건도 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먼저 공장 부지 4분의 3이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솔 페이퍼텍 공장은 광주와 가까이에 있는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데요. 공장 부지가 3만 2천여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업지역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아예 건물이나 시설을 못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솔 페이퍼텍은 개발 제한구역에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보한 그림만 봐도 이 공장 건물 외벽에 마음대로 철골조로 된 공작물을 설치했고요. 이 주차장에는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한솔 페이퍼텍에서 본격적으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은 지난 2018년부터인데요. 이 당시 점검을 통해 무려 26건에 달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을 보면 건축물 15동과 형질 변경 5필지가 확인됐고요. 물건을 마음대로 쌓아둔 게 5건, 불법 공작물도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차와 3차 점검이 이루어졌는데요. 모두 29건에 달하는 불법 시설물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건 이 가운데 11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불복해서 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솔 페이퍼텍은 이 법이 개정돼 설치가 필수적이었거나 공장 가동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를 때 오히려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제가 된 공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유지와 사유지, 즉 남의 땅을 무단으로 쓴 사실도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솔페이퍼텍 공장 안에는 폭 4m 정도 길이의 폭 4m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국유지였는데요. 한솔페이퍼텍은 얼마 전 문제가 되기 전까지 철문을 만들어 걸어 잠그고 마치 자신들의 땅처럼 써왔습니다. 주민들은 원래 이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던 길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한솔페이퍼텍이 이 공장을 인수하기도 훨씬 전에 어느 날 공장에서 도로를 막아버렸다고 했습니다.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장 정문 옆 국유지도 이 무단으로 쓰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원상 복구했습니다. 또 문중 땅에도 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공장을 세울 때 낸 이 설계 도면에 공장 옆 도로가 6m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재보니 이 4m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100대 넘는 대형 화물차가 다니는 정문 앞 진입로도 땅 주인이 원상 복구를 바라는 사유지입니다. 이에 대해 한솔페이퍼텍은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회사만을 위한 진입로가 아닌 공용도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유지 사용료를 주고 써왔지만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원만하게 해결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이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업용수가 아닌 농업용수가 공급이 됐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한솔페이퍼텍에서는 하루 8,000톤의 물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이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맺고 물을 쓰고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한솔페이퍼텍이 맺은 농업용수 사용 계약서를 확보했는데요. 물을 공급하는 담양호에 이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평균 저수율의 60% 미만 시에는 용수 공급을 중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2017년에는 7월에 저수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평균 저수율이 37.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장에 물이 공급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으로 계약이 끝나면 한솔페이퍼텍에 더는 물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 수원을 확보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솔페이퍼텍은 한국농어촌공사와 1994년부터 3년 단위 계약을 맺어서 물을 쓰고 있다며 특별한 계약은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루 8,000톤 사용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4,000여 톤을 쓰고 있으며 이 쓰는 물도 담양호에서 농업용수로 쓰고 방류된 하천수를 쓰고 있어서 농업용수 사용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국의 단속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까? 네, 주민들도 이 부분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8년 이후에만 모두 55건에 달하는 위법 행위가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개발 제한 구역에 신고나 허가도 없이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과 탈법이 한두 해에 걸쳐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그동안 군청에서 제대로 단속을 한 건지 주민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최소한 군청에서 묵인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민원을 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군청이 확인해 시정 명령을 내린 55건 가운데 대부분이 주민들이나 이 주민이 선임한 건축사가 적발해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남 담양구는 예전에도 한솔페이퍼텍 공장에 대한 행정 조치는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장 이전을 위한 사전 절차 중에 협의가 잘 안 된 뒤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여러 단속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솔페이퍼텍 공장은 이 마을과 바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그동안 50건도 넘는 위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군청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대처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구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각종 영화상을 휩쓸고 골든글로브상 후보에 오른 영화 미나리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개봉했고 다음 달 국내 관객에도 첫 선을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What a wonderful day to be in the house of the Lord. Beautiful family. 희망을 찾아 미국 아칸소주로 떠나온 한국 가족들. 아빠는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엄마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며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고단한 삶이 이어집니다. 기억나?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해주자고 했던 거. 기억해. 영화 배경은 미국이지만 한국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주는 힘과 위안 그리고 재생의 힘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제목이 의미하는 미나리가 가진 강인한 생명력을 가족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2020년, 21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나리는 미국의 주요 영화제 시상식에서 70여 개 상을 휩쓸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받는 미국 10대 영화에도 오르고 역시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이라는 미국 배우조합상에서도 남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티브 연과 한예리, 윤여정의 인상적인 연기는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과 노미네이트가 이어질 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미국에서 이달 개봉했고 국내는 다음 달 3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이야기 아니면 아버지의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 굉장히 보편적이면서도 담담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분들한테 좀 공감이 되는 미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오른 미나리는 현지 시각 28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아카데미상 후보는 다음 달 15일 나오고 시상식은 4월에 있을 예정이어서 연이어 낭보가 날아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유명 포켓볼 선수로 큰 인기를 얻었던 자넷 리가 최근 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자넷 리가 난소암 4기 진단을 받았으며 최대 1년에서 2년 정도 생존할 수 있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명 이진이인 한국계 미국인 자넷 리는 현역 시절 검은 드레스를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경기를 펼쳐 검은 독검이란 애칭을 얻으며 국내 팬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 AI,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농림수산품과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자 물가가 3개월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12월 103.90보다 0.9%가 높은 104.88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지난해 10월 5개월 만에 떨어졌다가 11월 0.1% 반등한 뒤에 1월까지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품목별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특히 농림수산품 물가가 7.9%나 뛰었습니다. 축산물이 11.8%, 농산물이 7.8% 올랐는데 특히 세부 품목 가운데 파 53%, 호박이 63.7%, 닭고기 42.8%, 달걀 34%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막바지 한파가 누그러지고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섰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3.4도를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영상 9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비교해 기온이 무려 16도나 오르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에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0도, 광주와 부산은 11도로 예년 기온은 3에서 4도가량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륙은 눈비 소식 없겠고요. 토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13도, 일요일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주말 내내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미시령과 설악산 등 산간 지역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초속 30m 이상의 양간지풍 형태의 고온 건조한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삼척에는 대형 산불 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 산불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양양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여느 때보다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금요일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